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내려간 수치로 건설 투자와 수출, 수입 등이 모두 하향 조정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측한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 2.9%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활된 종합검사 대상으로 농협지주와 미래에셋대우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되는 것으로 금감원은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 선정하되 업무 점검이 필요한 회사도 함께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이 뉴욕 맨하탄 도심부에 위치한 빌딩에 1,227억 원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총 2곳의 빌딩을 매입해 각각 주거용과 오피스용으로 임대하는 한편 향후 선진국 중심의 우량 투자 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원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두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좀 반등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하루 만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또 유입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현선물 순매수가 이어진 상황인데요. 업종 안에서도 전일 부진을 이어갔었던 업종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내에선 전기전자 업종은 상승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탄력을 받은 상황인데요. 상승 랠리가 더욱더 커지면서 오늘 탄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일의 전략은 또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8% 상승한 2,315.72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8% 상승한 827.27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상승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는 47,650원에, SK하이닉스는 81,200원에,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4% 넘는 강한 상승으로 28만 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CJ ENM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 넘는 강한 급등으로 96,100원에, 신라젠 역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77,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장도 함께 해주실 텐데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일주일에 3번 방송하는데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중요도라 그럴까요? 오늘은 1교시부터 2교시 강의,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 평소보다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교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주요로 또 되짚어봐야 할 종목들도 함께 볼 텐데요. 자, 먼저 앞서서 우리 시장에 대한 모습은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만에 수급이 좀 돌아온 상황인데요. 자, 먼저 학과장님 시황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상승했고 선물 상승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상승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사실 9시 전에 동시효과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투자자분들한테 오늘은 좀 난해할 것이다. 난이도가 높다. 어제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어제는 초반에 반짝하고 쭉 내려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아주 복합적으로 움직였고요.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이 호전됐고요. 대형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을 이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어제 오늘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사실 어제는 상당히 단순했어요. 어제는. 자, 이게 어제 구간입니다. 어제가 이제 이 전체인데 어제는 단순했죠. 초반에 좀 반짝했다가 쭉 내려오고 살짝 하락 축소되는 정도? 어제는 예상대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랬잖아요. 10에서 15포인트 정도 낮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동시효과 때부터 얘기했어요. 오늘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플러스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여기서 횡보해주다가 특히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여기서 갑자기 올라갔죠. 네, 중국 영향이 가장 컸어요. 중국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 들어와서 이제 올라간 이런 흐름이고요. 일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혼조세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 좀 과다하게 올라갔다가 어제 마이너스 음봉, 오늘 플러스 양봉 나온 상태고 이게 코스피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코스닥은 훨씬 더 강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61선 전후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이거는 61선을 확실히 돌파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대형주가 좋아서 그렇고요.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업적으로 본다면 유통업입니다. 근데 나머지 제약이라든가 바이오로 분류되는 대형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코스닥은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관에서 수급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기관 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코스닥 펀드 관련해서 이제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무조건 상대 변곡점은 됩니다. 절대 변곡점까지는 아직은 모호한데 그럼 그 개념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물론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변곡점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만 개념은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는 상대 변곡점과 절대 변곡점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상대 변곡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상승 추세에서도 조정이 나오죠. 그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가 6개월이고 1년이고 상승을 계속 해줘도 상승 추세가 이어져도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수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내려가요. 근데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상대 변곡점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쉽게 말해서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오느냐 다시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죠. 반등이 조금 더 나오느냐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꺾이느냐. 그러면 현재 구간은 상대 변곡점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대 변곡점에 대한 개념 말씀드릴게요. 절대 변곡점은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네, 완전히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할 때 그 구간이라고 판단될 때 저는 절대 변곡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변곡점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상대 변곡점인데 차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딱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대 변곡점에 해당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지 여기서 원래대로 꺾일지 기로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변곡점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분석을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건 안 돼요. 최근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초보자들 수준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위안화, 터키 사태, 이런 게 좀 완화가 되면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고점 찍을 때는 그때 그런 일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거 없이도 고점 찍고 내려왔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논리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 악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완화되면 상승세를 전환이 된다. 근데 그러면 1월 29일에 고점 찍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내려올 때는 왜 내려왔냐는 거예요. 지금 악재성 뉴스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런 거 없이도 이미 고점 찍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큰 변화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반등이 한 2주 정도 나왔죠. 네, 왜냐하면 이제 어제는 내려갔고 오늘 올라갔지만 어쨌든 거의 스트레이트 2주 정도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떨어요. 하락 추세인데 2주씩 반등 나왔는데 이게 하락 추세냐? 그럼 제가 한번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작년에 분명히 상승 추세였죠. 이때 무려 3주 빠졌어요. 이때는 2주 반이 빠졌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말라면 그게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도 2주 반, 이때가 3주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올라갔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 구간에서 2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2주가 좀 더 넘었어요. 이때도 나왔어요, 반등이. 이때도. 그래서 왼쪽에 네오박스 두 개는 상승 추세에서 좀 과도한 조정이 나온 거죠. 반대로 오른쪽에 두 개,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오박스는 하락 추세에서 약간 과도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걸 가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렇다고 놀랄 것도 없다는 거죠. 왜? 전에 그런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잖아요.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거를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구간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올라갔습니다. 날짜로 며칠이에요? 18일입니다. 2주하고도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구정 특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여기서 전달한 거예요. 2월 15일 날. 검색해 보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2018-0215 유튜브에 다 남아있어요. 제가 조작도 못해요. 거짓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그때 2월 15일에 설 특집으로 제가 특집 방송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2600선 못 간다. 대사라 분명하다. 그 한마디를 잘 활용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온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주 정도 반등했다고 해서 크게 의미 둘 필요가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내일 중에 결정될 것 같아요. 내일 중에 그러니까 상대 변곡점인데 반등이 지속되느냐 다시 꺾이느냐 내일 중에 내일 한번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 결정될 것 같다. 이걸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건 빼야 됩니다. 제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는 이거는 비정상 흐름이라고 했죠. 이건 빼야 돼요. 분석해서 빼야 됩니다. 비정상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딱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정확하게 제가 찝어드렸고요. 그리고 저점 찍는 것까지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예측이 맞긴 할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어요. 왜? 너무 난해해요. 너무 난해해요. 저는 이 방송 하면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저하지 않아요. 예. 찌질하게 빠져나가고 막 다 말하면서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틀리면 틀리는 거죠. 저는 2000년도 주식 전문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내 실력 쌓으려고 주식 전문가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참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전히 하락 추세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번에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지 다시 꺾일지 이거는 내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제가 금요일에 출연하니까 금요일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전에 대한 상황까지도 모두 또 훑어볼 수 있는 시황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으로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좀 강하게 올라온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추세와 그리고 현재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분석을 먼저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주요로 또 다시 되짚어봐야 할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장 관심 종목들도 만나볼까요? 네, 오늘 필룩스와 롯데정밀화학을 꼽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미리 예를 들어서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업종을 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두 종목은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필릭스와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좀 궁금한데요. 학 과장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필릭스는 적정주가 2,400원짜리예요. 대략 7배가 넘는다고 봐야죠. 대략 한 7배 정도 되는데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 미보유자는 그냥 관망해달라. 왜 그런지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종목의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추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이거 얘기해드린 거예요. 적정주가는 7배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61선이 120선 아래로 크로스가 됐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형 종목이 나름대로 반등 나왔는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리해달라 이거고요. 매수가가 뭐 지금보다 낮든 높든 없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심하게 빠졌죠. 이게 적정주가 대비로 봐도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던지기 좀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홀딩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연초에 잡으신 분들, 뭐 봄에 잡으신 분들은 평가손인데 반등하면 매도해 있어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근데 관망이다. 왜? 차트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들은 반등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미보유자는 굳이 왜 제가 관망이라고 그러냐면 사실 이게 좀 트렌드에 맞지가 않아요. 이 종목이 갈만한 어떤 여건이 없어요. 뭐 바이오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다른 걸로 하되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한번 기다려봤다가 뭐 더 크게 손절을 하든 아니면 어떤 손절의 크기를 좀 작게 하든 그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도 두 가지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 역시나 관망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역시도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미보유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 역시도 관망에 대한 의견 오늘장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한 종목당 이런 역사를 좀 훑어드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알찬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알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에이스오프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은 주식 강의를 하고요. 화요일은 종목 히스토리라 그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재미도 좀 가미해서 하는 건데, 월요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래된 초보자들, 그러니까 10년, 20년 주식 투자했지만, 실제로 아는 게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 용으로 해드리니까, 월요일 방송 내용 잘 모아가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화요일 방송 내용은 뭐 투자 정보도 될 수가 있고 또 경험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뭐 10년 전, 20년 전, 거의 30년 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그때 하지 않았던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코스닥을 떠난 코스피 서비스업의 넘버 3 NC소프트입니다. 20년도 더 됐죠.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50세 전후 되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알 겁니다. 요즘 세대들은 모르죠. 어쨌든 그 넘버 3예요. 근데 여기서 왜 코스피 서비스업이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대표로 이전 기업들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한 대표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한 기업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꽤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냐? 넘버원이 네이버입니다. 옛날에는 NHN이었죠. NHN이었는데 어쨌든 사명이 지금 네이버로 바뀌었어요. 시가총액 24조 이상이고요. 넘버 2가 카카오입니다. 이거는 다음하고 카카오 합병된 다음에 이제 넘어간 거죠. 시가총액 9조 원 이상이고요. 넘버 3가 뭐냐? 바로 NC소프트예요. 그래서 이건 8조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모두가 다 넘어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고 넘어간 시점도 카카오만 좀 늦게 넘어갔지 NC소프트나 네이버는 좀 한참 전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NC소프트의 상장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업 정보를 찾아보시면 NC소프트 상장이 2003년으로 나올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코스피 기준이에요. NC소프트는 2000년도에 상장이 됐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당시 디지털 컨텐츠로 분류됐는데요.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2003년에 서비스업으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코스피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15년이 안 된 거예요. 경력이. 15년이 넘는 사람은 NC소프트가 과거에 코스닥이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5년짜리, 10년짜리 말할 것도 없고 15년 좀 안 되는 분들은 아마도 NC소프트는 원래 코스피 종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기업 정보를 찾아봐도 2003년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다. 2000년이다.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종목인데 코스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였어요. 근데 코스피에서는 서비스업이에요. 이거 뭐야?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1997년에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1997년에. 그런데 코스닥 시장이 제대로 한번 폭발하기 시작한 게 1999년이었습니다. 1998년까지는 이게 유명무실했어요. 예,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1999년에 이제 그때부터 한번 폭발해졌는데 원래 코스닥에 3대 업종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인터넷. 두 번째, 디지털 콘텐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소프트웨어예요. 이것만 원래 코스닥의 3대 업종이고 특화된 업종이에요. 사실 이 3대 업종이 가야지 진짜 코스닥이 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인터넷. 인터넷은 뭐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라든가 각종 뭐 무슨 전자상거래하는 이런 사이트들.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이건 뭐냐면 주로 게임주들이 있고요. 각종 방송과 관련된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예요. 세 번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안랩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코스닥에 제약이 있죠. 그 종목이 코스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의약품 업종으로 가는 거예요. 또 코스피에도 건설 있죠. 그게 코스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뭐 반도체, IT 부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거래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른 업종들은 굳이 코스닥으로 분류가 된 것 뿐이지 코스피에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대 업종,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는 코스닥에 딱
어울리는 업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렸다면 네이버, 카카오, N소프트. 자, 네이버는 뭐였을까요? 인터넷이었죠. 카카오는 뭘까요? 역시 인터넷이고요. N소프트는 뭘까요? 디지털 콘텐츠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코스피를 딱 넘어가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데가. 전기전자 들어갈 수도 없고, 무슨 금융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송장비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이게 다 모인 게 바로 서비스 업종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것들이 다 서비스 업종이 된 겁니다. 셋 다 서비스 업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현재 코스닥 시장의 아직까지도 문제점이라든가 역사를 말씀드리는데요. 2003년 11월에 코스닥 위원회에서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금융기관에서 애널리스트 2명,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2명 참석했고요. 개인 전문가는 제가 유일하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5명 참석을 하고, 그 당시 임원 1명, 코스닥 위원회죠. 그 다음에 간부 2명.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데려갔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방송 보다가 그냥 저를 찍었대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교통비 별도로 받고, 회의 참석하는 돈까지 받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공식적인 회의.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코스닥 위원회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어쨌든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팩트예요.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안건이 뭐였었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었어요. 활성화 방안.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만 해도 코스피는 15%가 상한가였고요. 코스닥은 12%였어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15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빨리 15%를 만들자고 회의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그냥 해버렸어요. 바로 12에서 15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다 30%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얘기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 코스닥 매매 규정 완화. 이게 뭐냐 정확하게 펀드예요. 그때만 해도 어땠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펀드 아시죠? 펀드. 그럼 어떤 펀드는 1조, 어떤 펀드 10조가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고요. 무조건 펀드에서 10%만 코스닥 종목을 사게 만들었어요. 10%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가 있다. 그럼 9천억은 코스피 종목을 살 수 있고요. 코스닥 종목은 죽었다 깨도 1천억밖에 안 돼요.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 펀드 매니저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제발 완화 좀 시켜달라. 근데 저는 감독기관이 이건 잘했다고 봐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코스닥이 정말 이상한 종목들 많았고 불안했거든요.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간 종목도 갑자기 뭐 사라져버리고 상폐되고 막 그랬거든요. 이건 투자자 보호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N소프트, NHN이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펀드에서 안 들어오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는 완화가 됐는데 아직도 무슨 코스닥 펀드 이런 걸로 많이 있는데 이 자체가 아직은 규정이 좀 뭐랄까 좀 아직은 좀 손해보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주장했었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주장한 거는 저는 상한가 15% 빨리 만드는 거 얘기 안 했고요. 펀드 매매 규정 완화하는 거예요. 당연히 펀드 매니저도 얘기했죠. 저는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코스닥으로만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게 해달라. 그게 포인트다. 그러면 진정으로 코스닥이 발전할 거다. 근데 생각해봐라. 지금 좋은 종목 다 떠난다. 그 당시에 뭐 하나로통신, KTF 뭐 좋은 거 다 떠났어요. 이미. 앞으로도 떠날 게 유력하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펀드 매매 규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필터링을 좀 잘해달라는 게 그게 전 핵심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투자자분들은 들으면 놀랄 겁니다. 99년, 2000년도에는요. 3년, 4년 연속 적자인 기업도 상장이 됐어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저로서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됐어요. 어떻게 3년, 4년 적자 기업을 상장을 시킵니까? 벤처기업 활성화 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을 막 상장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강화시켜달라고 했죠. 펀드 매매 규정이야 코스닥이 좀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 그거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진입하는 종목들 자체를 좋은 것들만 엄선해서 하라는 거죠. 신규 종목이 뭐 1년에
100개, 200개 터진다고 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 했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NC소프트에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냥 오늘 또 재밌는 내용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또 더 좋은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알아본 종목은요, NC소프트입니다. 이런 다양한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정석투자를 통해서도 NC소프트에 대한 부분을 주식 선물로도 많이 또 분석을 도와드렸고, 그 이후에 종목 상승도 꽤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2교시 시간을 통해서 NC소프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을 함께 좀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합니다. 끝자리 2114님의 질문이고요. 유닛 테스트를 매수가 19,100원에 비중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학과장님, 유닛 테스트가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평가 어떻게 주실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왜 그러냐, 21선 이상에서 매수하셨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그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이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가 상승입니다. 61선이 121선 위에 있잖아요. 상승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은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21선 아래,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 하라고.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 자체는, 19,100원이니까 여기에요. 21선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래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약점 드렸고요.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유닛 테스트였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일단은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은 10%에 대한 목표가까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5474님의 질문입니다. 현성바이탈을 매수가 4,300원의 비중 70%, 비중은 꽤 많이 실으셨는데요. 자, 학과장님, 이번 질문은 현성바이탈입니다. 학점 어떻게 될까요? D학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락 추세형 종목을 고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 재미있어 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적정 주가는 오늘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제 방송을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의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입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했잖아요. 하락 추세입니다. 반대면 상승 추세. 지금은 하락 추세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종목은 제가 뭐라 그랬죠? 51선이 21선 탈 때 들어가라 그랬죠. 그럼 보세요. 이 연두색이 51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1선 탈 때, 요때 들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네, 이때. 그러면 최근에, 6월부터 최근에 기간에는, 맨 오른쪽 네오박스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다 들어간 거예요. 하락 추세형 종목을 너무나 철저하게 확인 매수한 거죠.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D학점 드렸고요. 어쨌든 앞으로 하락 추세형 종목은 평택촌놈 차트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막 웬만한 올해 중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 노하우가 담긴 텍스트를 한번 시청자들한테 한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좀 텍스트를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현성바이털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33분 지나면서 화요일작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작에는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인해서 현물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그 전주였죠. 전 거래일에는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유로존 쪽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고 그 밖에 유로존 쪽에서 또 이런 리스크가 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6279님의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가 22,5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학점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학 과장님 어떻게 될까요? 네, B학점이고요. 고평가됐다는 건 좀 문제가 돼요. 적정주가 5,500원짜리니까. 근데 눌림목에서 나름 잘하셨고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는요, B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즉시 매도입니다. 매수 가격이 조금 높은 부분이 아쉬운 상황인데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5652님의 질문이고요. 영풍을 매수가 71만 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학점이 좀 궁금한데요. 학 과장님, 영풍은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영풍이 적정주가 210만 원짜리예요. 213만 원짜리. 그러니까 학점 A고요. 충분히 시도할 만한 예측 매수였다. 그래서 손절 5%, 수익 10% 단기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풍은 지금 단기 매수하시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대폭락을 했다. 영풍은 또 같이 덩달아 떨어졌다. 기억해 두셨다가 담아두면 됩니다. 진짜 좋은 주식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영풍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풍은 적정 주가 비교해 보니까요,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풍은요, A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수익은 10% 단기 매매 접근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볼까요? 끝자리 1371님의 질문입니다. 휠라코리아를 매수가 36,000원의 비중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휠라코리아 최근에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C학점이고요. 다소 늦은 매수 가격대인데 그래도 평가액이니까 C학점이고요. 역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너무 많이 갔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평소에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거를 답답하게 생각했었어요. 뭐가 답답하냐? 한 번쯤은 갈 것 같은데 안 가는 거예요. 살짝 올라갔다 여기서 또 조정받고. 그러더니 결국 가네요. 그러더니 저는 이거를 무려 7년 전부터 계속 봤었어요. 이거 언제 한번 갈 종목인데 왜 그러냐면 안정성이 있거든요. 뭐 초대박주는 아닌데 근데 작년 그러니까 거의 가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급등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추격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위험한 구간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자제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휠라코리아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영풍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적정 주가가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1816님의 질문입니다. 카카오고요. 매수가는 12만 5천 원의 비중 30% 질문입니다. 자, 학 과장님, 카카오가 올라왔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학점 어떻게 주실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형 종목인데 비합리적 매수가예요. 학점 C를 드리겠고요. 손절 5%, 수익 10%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근데 이 종목의 추세가 뭐죠? 하락이잖아요. 하락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5일선, 21선 탈 때. 그때가 정석이에요. 그럼 이때 하든 이게 정석이란 거예요. 이때 이거는 아니에요. 이 라인은 이거는 아니에요. 더 가능한이 있어도 그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왜 높게 이렇게 매수하냐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현물에서 핵심은 뭐냐? 저점 매수예요. 일단 싸게 매수한 다음에 고점 매도를 고민하는 거죠. 매수가 자체가 높으면 고점 매도가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이 원칙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C학점 확인이 됐고요. 일단 손질에 대한 부분 마이너스 5% 역시나 좀 짧게 말씀드렸고 수익은 10%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질문입니다. 끝자리 2299님의 질문이고요. 코세스를 4,480원에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코세스입니다. 코세스 질문 학점 어떻게 주실까요? 네, 사실 매수 가격은 좀 높아요. 그런데 평가이기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한 B학점 정도 드리겠고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수익이 보고 계신 상황이지만 매수가 자체가 좀 높은 상황은 여전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학점을 주신 상황인데요. 항상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상담을 드릴 때 매수에 대한 시기, 가격 그리고 대응 방법,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을 또 평가 요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다른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기법에 열심히 좀 적용을 하셔서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방다경입니다. 네, 어제는 노동절로 휴장이었죠. 네, 오늘은 지금 뉴욕 증시 출발한 지 약 10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네, 기사 먼저 살펴보면서 개장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Dow drops 100 points to start September on increasing trade tensions with Canada and China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미국과 또 캐나다, 미국과 중국 아직까지 여러 가지의 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서 9월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우지수 지금 100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했다고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아직 협상 타결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내일쯤 이번 주 안에 이제 협상이 좀 재개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는 보복 관세 계속해서 주고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불확실성이 지수의 하방을 견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머징 마켓 또 이야기들이 오늘 들려오고 있습니다. 터키와 아르헨티나 부분, 또 유럽 증시도 이에 대해서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이렇게 사실 9월은 1950년대 이후로 가장 최악의 달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평균 다우 0.7%, S&P도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사실 이제 나스닥도 절반 정도의 하락을 기록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다우지수가 9월 들어서 그간의 최고치에서 2.5% 지금 하락한 바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부분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도 역시나 중국 증시 이제 마감 소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 지수는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1.1% 상승한 2750.58에 마감했고요. 선전 종합지수도 1.16% 오른 1465.79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전 종합지수도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즉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 의견 청취 기간이 끝나는 6일부로 관세를 부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날 무역 전쟁에 관련된 우려는 고조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인민은행도 10거래일 연속 역환매 조건부 채권, 즉 역RP라고 하죠. 이 부분 운영을 좀 중단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또 금융, 부동산 관련 업종이 오르고 또 초상은행, 민생은행, 광대은행 등 이렇게 은행주가 좀 1% 넘게 올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하이 증시 대형 부동산주인 보리부동산도 1.56% 상승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홍콩 증시도 오늘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전장 대비 0.94% 상승해서 27,973.34에 마감했고요. 28,000선에 재차 접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항생지수도 0.71% 오른 1890.63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홍콩 증시는 최근 당국의 게임 총량 규제로 하락세를 보였던 텐센트 홀딩스가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은요, 미국에 대한 이제 소식인데요. 미국 증시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 또 무역 전쟁 여러 가지로 안 끝난 상황이지만 이 기업 실적 이어서 이제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 7일 발표되는 이 8월의 실업률이 49년 만에 최저치인 3.7% 기록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지배적이고요. 이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7월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5달 만에 최저치인 15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7월에 발표가 되는 8월 보고서에는 신규 고용이 2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2.7% 인상에 그치면서 이 마켓워치에서는요, 고용시장이 호황인 국면에서 연간 시급이 3%에서 4% 정도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조만간 3% 이상 수준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노동절이었던 어제죠.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또 세계 각국이 체결했던 최악의 무역 협상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거대한 상승 잠재력을 지니게 됐다면서 큰 진전에 기뻐하는 소식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실업률에 맞춰서요, 미국 연준과 또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렇게 낮은 실업률이 얼마만큼 임금 인상으로 또 연결이 되고 또 결국 물가 상승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외신 쪽의 분석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느 때보다도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또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입니다. 잠시 후에 한 10분 정도 지나서 ISM 쪽에서의 지표를 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어 구매자 지수가 좀 주요 지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은 6거래일 만에 반등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학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학 과장님, 이제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 비정상적 반등 지속과 하락 전환의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전, 늦어도 오후 2시 이전에는 그 흐름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방송 밤에 없잖아요. 밤 10시 방송도 없고 갑자기 무료 방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서울경제TV 트윗이 있으니까, 트위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전달을 드릴 게 있으면 전달을 꼭 해드리겠고, 그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 시황을 볼 때 추세는, 수급을 보는 거예요. 단기는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수급, 단기는 심리인데, 그러면 수급은 뭐냐? 결국 유동성이에요. 시장에 들어오냐 마냐. 심리는 뭐냐? 해외 증시가 어땠다? 또 뉴스가 호지 악재 이런 뉴스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뉴스에 민감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친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야간 선물은 1.00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하락 전환이 되거나 설령 반등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 전환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99% 확실합니다. 네, 그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되는 변곡점 안에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의 전망 잘 참고하셔서 일장에 대한 부분도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